네, 돈이 모이는 곳의 이야기 머닝 전략 이번에는 시장 이야기 조금 더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이제 FOMC가 끝났기 때문에 그 결과도 좀 리뷰하면서 금융시장 매크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김명실 IM증권 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FOMC가 끝났는데 뭐 통상 좀 긴장하는데 별로 시장에 영향 없이 끝났는데요. 제롬 파월도 무슨 얘기를 할까 궁금했었는데 대체적인 평가 좀 해주세요. 해석 좀. 네, 뭐 총평 자체는 관세 영향에 대해서 연준도 아직 그렇다 할 답변을 내리지 못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뭐 직전 3월달 FOMC랑 마찬가지로 5월달에도 연준의 금리 인하 관련된 시그널 또는 힌트는 부재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사실상 시장에서도 이번 5월달 FOMC에서 금리 인하와 관련된 명확한 액션을 줄 것으로는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마찬가지로 연준의 멘트 자체도 고용과 물가라는 이중 책무를 보다 강조하면서 결국에는 고용 둔화로 인해서 경기가 둔화되는 부분들은 맞는데 관세 정책이 가져다주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확실성을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가 됐습니다. 결국에 5월 FOMC뿐만 아니라 직후 6월달 조금 더 길어져서는 7월달까지도 연준의 금리 인하가 부재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강해지는 FOMC였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6월인데요. 이제 오늘 톤이나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6월에도 인하하기는 어렵고 시장에서는 7월쯤 인하 가능성을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면 이제 6월을 제외하면 4번이 남는데 올해 이제 강한 기조들은 3번까지도 금리를 내릴 수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평균하면 뭐 한 2.3, 2.5 정도 된가요? 연말에 그러면 급격하게 금리를 그렇게 단계적으로 회의마다 내릴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도 살짝 드네요. 네, 사실상 7월달 인하 확률도 현재 CME 선물 시장에서는 50% 약간 넘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중간에 고용이라든지 추가 지표가 부진하게 발표가 된다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연준은 결국 고용 같은 하드 데이터의 부진이 확인되고 나서 후행적으로 금리 인하에 나설 거다라는 걸 강조를 했었는데 결국에 반영을 해본다면 올해 하반기부터 아무래도 이제 고용 지표의 둔화가 확인되겠죠. 거기다가 미국의 관세 정책 관련된 불확실성이 반영이 될 거고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서서 7월달 금리 인하보다는 오히려 후행적으로 9월달 금리 인하 확률이 훨씬 더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김 의원님은 연준의 스탠스를 올해 2차례, 3차례, 2.5에 어느 정도 금리 횟수를 예상하고 계세요? 네, 합리적인 측면에서는 9월달 한 차례 그리고 12월달 한 차례로 총 2차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이 관세가 미치는 물가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다 유동적이지만 지금 그렇고요. 채권 시장 영향은 어떨까요? 사실 트럼프 관세 리스크로 채권 시장이 한 차례 큰 요동을 쳤었고요. 최근에 보면 국채 금리가 하락세입니다. 이제 10년물 기준으로 이제 어제 제가 체크하는 건 4.26%니까요. 상당 부분 금리가 좀 내려와서 안정세를 취하고 있는데 연준이 이렇게 이제 금리 내리는 속도가 늦는다고 하면 금리는 더 이상 떨어지기는 어려운 또 좀 올라간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게 굉장히 애매하죠.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4.3%를 기준으로 밴드 안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 재정 정책 관련된 불확실성 또는 관세 정책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오면 4.3%를 상회했다가 다시 한번 경기 둔화에 대한 지표들이 확인이 되면 4.3%를 하회하면서 반복적인 행태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연준의 정책 금리 인하가 단기적으로 현실화될 가능성들이 매우 낮다는 측면은 부정적 재료일 것 같고요. 다만 부차적으로 봤을 때 결국 채권 시장이 주목해봐야 될 2차적인 이슈는 통화 정책 다음은 결국에는 수급 관련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 미국 재무부랑 연준에서는 크게는 4가지 수급 관련된 정책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베센트 재무장관이 강조한 것처럼 올해 미국 장기채 발행을 줄이겠다는 계획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재무부의 바이백 지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미국 대형 은행들의 SLR 규제 완화 또는 중단 조치일 것 같고요. 나머지 네 번째는 연준의 QT 종료 시점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일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요인 중에 SLR 규제 완화 조치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올해 미국 재무부가 국채 발행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결정적으로 재정 적자에 대한 감소 부분들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 방송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FY 25년 기준으로 미국의 재정 적자 누적치는 작년 동일 기간 대비해서 4천억 달러가 더 증가했습니다. 결국에 미국의 정부 효율 부서라든지 지출 감축에 대한 명확한 부분들이 확인되지 않는다라면 올해 연말 정도 가서는 미국의 총부채 발행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들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미국 재무부의 바이백은 지금 당장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 정부 부채 한도는 실링에 달했고요. 추가적으로 정부 부채를 확대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재무부의 현금 장부 확충을 위해서는 부채 한도 타결 협상이 필요합니다. 그 전까지는 미국 재무부가 바이백을 사용할 가용 재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7, 8월 정도의 부채 한도 협상 타결 전까지는 재무부가 바이백 개입에 나설 여지는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QT도 지금 4월 달부터 월 상환액 기준이 기존 25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축소가 됐죠.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축소지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연준이 국채 시장에 공급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가지 재료 자체는 국채 시장에 수급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결국에 나머지 한 가지 재료인 SLR 관련된 규제 완화 조치가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될 것 같고 지금 현재 미국의 국채 보유 잔고 중에 은행들의 비중은 약 8% 정도 됩니다. 규모로 따지면 한 8천억 달러에서 9천억 달러 내외 수준이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미국의 중국 국채 매도설이 돌면서 미국 국채가 급등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 국채에 대한 중국의 보유 잔액은 2.5% 정도에 불과한데 이런 작은 비중을 가지고도 미국 국채 시장을 흔들었죠. 만약에 이에 반해서 SLR 규제 완화 때문에 미국 대형 은행들의 채권 보유에 대한 여력 자체가 넓어진다면 이런 수급적 부담 자체를 상쇄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단기간 내 SLR 규제 완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들 또는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된다면 적어도 미국 장기채 금리는 기간 프리미엄을 중심으로 최소 30pb 정도의 하락 여지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레벨대로는 현재 10년물 장기채 금리가 4.3%이기 때문에 규제 완화 소식이 발표가 된다면 단기적으로 미국 장기채 금리는 4%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미국 금융기관들이 이제 SLR 규제는 채권을 조금 더 보유할 수 있는 그런 룸을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채권 시장의 구조적인 얘기, 수급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서 떨어질 여지도 있고. 또 사실은 변동성 요인도 좀 있고, 그죠? 이게 섞여 있는, 혼재되어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이전에 한 4.5 넘어가고 5% 육박할 때 비하면요. 제이미 다이머는 지난번에 7% 간다 그랬나요? 그에 비하면 채권 시장은 대단히 안정적입니다. 적어도 지금은요. 또 어떤 요동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환율 얘기 좀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달러가 약세로 가면서 아시아 통화 강세, 그리고 우리도 원화도 어제 이제 지금 1,400원 밑으로 내려온 상황인데요.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또 이제 떨어지면서 원화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환율 전망은 어떠세요? 일단 최근 환율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죠. 네.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는 대만 달러 강세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펀더멘털 측면에서 달라진 부분들이 있냐 봤을 때는 일단 대만 달러 강세 부분은 대만 달러의 미국채 포지션에 대한 환해지 수요가 일시적으로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와 연동되면서 원화 가치의 약세 자체가 조금 제한되는 분위기가 연출됐고, 두 번째로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들이 조금 옅어지기 시작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다시 달러 강세에 대한 분위기를 연출할 가능성들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FOMC를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강조됐던 부분 중에 하나는 여전히 견고한 미국의 경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준의 금리 인하도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로 지연되는 분위기였고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결국에는 펀더멘털 여건 측면에서는 달러와 강세 구도는 다시 한 번 더 형성될 가능성들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 원화도 마찬가지로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는 미국 달러와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약세 압력이 조금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 환율은 다른 통화에 비해서 약세 국면에 꽤 오래 있었죠. 내려가도
태클 걸 사람은 없는데 지금 이제 급격하게 내려온 거에서 여기서 더 밑으로 예를 들면 1300 중반 이하로 단기적으로 떨어질 여력은 별로 없다. 네. 그렇게 그러면 이전보다는 어쨌든 레벨 자체는 조금 떨어지겠네. 그 전에 우리가 워낙 1400 7, 80원 레벨이 꽤 있었잖아요. 그죠? 그 급격한 아니더라도 레벨이 그러면 한 1400원 1500 이 정도로 좀 떨어질 수 있는 건가요? 근데 한 가지 불확실성 요인이 있습니다. 예. 뭐냐면 이번에 연준은 금리를 동결했지만 5월 달에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 액션을 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네. 통화정책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워낙 약세 요인이겠죠. 왜냐하면 지난 4월 달 금통위에서 하는 총재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조금 대폭적으로 하향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를 했습니다. 네. 결국에 일각에서는 0%대 성장률 가능성들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비단 5월달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조금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내 기준금리가 1%대 진입할 가능성들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결국에 국내 미국과 한국의 체력 차이를 감안했을 때는 워낙 그러니까 약세에서 강세의 반전 여력 자체는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만 달러 강세라든지 수급적 요인에 의해서 원화가 어느 정도 제한될 수 있겠지만, 만약에 한은의 금리 인하 행보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폭 자체가 연준보다 가팔라진다면 다시 한 번 더 1,400원대로 복귀할 가능성들도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그런 걸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보네요. 여기서 이제 더 강세로 쭉쭉 끌어가면서 1,300 예를 들면 50원, 30원 못 가는 이유가 그죠? 금통위 얘기도 있습니다. 금통위 얘기하셨는데 이달 말이거든요. 4월엔 동결이었는데 그러면 5월에는 지금 인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건가요? 네, 거의 이제 채권 시장에서는 90% 이상 인하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 하는 총재가 일단 5월 달에 성장률 하향 조정을 대폭 예고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금리 인하가 따라올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당시 금통위에서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에서 6명 금통위원이 전원 일치로 금리 인하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 인하가 나오지 않을 이유는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문제는 최종 정책 금리 변화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입니다. 사실 4월 달 금통위 이전까지 시장에서 바라보는 올해 최종적인 정책금리 수준은 2.25%였습니다. 근데 4월 금통위 직후 결과들이 반영되면서 올해 채권 시장에서는 국내사 기준으로는 2%까지 보기 시작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외사에서는 연말 1.7%, 75%까지 기준금리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사실 상황입니다. 성장률 이런 거 반영하면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비컨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5월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꽤 우세한 그런 상황이군요. 마지막으로 이창용 하는 총재가 어디 세미나 같은 데 가서 우리도 이제 금리가 저금리 기조가 고착화될 수 있기 때문에 양적 완화 같은 정책을 좀 쓸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건가요? 결국에는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입하는 정책인 거죠. 소위 말하면 시중에 자금을 부는 정책은 크게는 이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단은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정책금리를 내리거나, 그리고 부차적으로는 중앙은행이 채권 매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시중의 유동성을 푸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양적 완화 정책은 기축통화 국가들을 중심으로 진행이 됐었어요. 대표적으로는 페드, 미국이고, 두 번째로는 BOJ, 일본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한국 통화 정책이 양적 완화 정책을 쓸 수 있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걸림돌이 많습니다. 가장 큰 건 환율에 대한 부담이겠죠. 양적 완화 정책을 쓴다는 거에 대한 의미는 워낙 약세를 용인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서의 또 부분들도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양적 완화 정책을 쓸 가능성들은 저는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창용 총재가 왜 이런 워딩을 했냐 봤을 때는 결국에 지금 국내 펀더멘털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방증하는 말이었던 것 같고요. 결국에 통화정책적 행보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기준금리 인하로는 한계점이 있을 것 같고, 뭔가 다른 정책도 고려해봐야 된다 이런 의미군요. 거기다가 부차적으로는 그동안 재정정책 얘기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우리는 양적 완화 정책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와중에 재정적인 지원이 없다면 사실상 국내 경기는 되살아나기 어렵다라는 그런 발언들이 조금 담겨 있지 않았냐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화 가능성은 좀 떨어지긴 하나 그런 고민들이 있다. 경기 상황이 안 좋다는 걸 사실은 방증하는 겁니다. FOMC부터 해서 미국 채권 시장 이야기, 우리 금리까지 우리가 평상시에 좀 듣기 어려운 깊은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IM증권 김명실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